네, 안녕하세요. 성공처음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심기일전하면서 결전을 준비해온 디데이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반기 공채도 공채지만 취준생들이 늘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항상 쌤들이 강조하던 수시 채용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취업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공기관의 채용 증대, 그리고 수시 채용 증가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시 채용은 구직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네, 이게 그동안 5월부터 6월은 상반기 채용이고 9월부터 10월은 하반기 채용이다. 이렇게 공채 시즌이라는 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이 공채 시즌이 사라지고 1년 365일이 채용 시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또 이를 적극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스마트한 취업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은 물론이고요. 하반기 합격 전략까지 오늘도 발빠른 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백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고 분석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금융 공기업 중에서도 안전성과 높은 연봉으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바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은행권 공채의 절대 지존 미스터 뱅 류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한국은행이 신의 직장이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네. 있는데 오늘 설명을 보니까 변호사, 회계사, 박사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또 삼성이나 현대차 대기업도 마다하고 오는 곳이 바로 이 한국은행이라는 소개가 돼 있는데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분석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대단한 곳인 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왜 대단한 건지 좀 처음으로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죠. 네. 우리 은행의 은행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총 집행하는 기관이고, 한국은행은 진짜 은행원들도 부러워하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공기업이고,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의 이 조직이나 구성 본부 부서를 한번 보면요. 본부 부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획협력국, 경제통계국, 금융안전국, 통화정책국 이런 부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국, 국제협력국, 인재개발원, 외자운용원 이런 본부국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 이런 국들 이야기만 설명만 들어보면 그 국들 이름만 딱 들어보면 여기는 참 대단한 일반 시중은행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각 지역에 우리나라 전국의 지역에도 지역 본부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경남 지역 본부, 경북 지역 본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지역 본부가 총 16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은행 취준생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에 있는 주재원입니다. 외국에 있는 국외 사무소하고 주재원이 총 국외 사무소가 5개, 주재원이 3개 해가지고 8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그 외국의 경제 정보, 통화 정책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공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 중에 은행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좀 아까울 정도로 은행이 아닌 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뱅쌤이 다시 태어나면 한국은행에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게 공감이 가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와 물가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융권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그야말로 꿈의 직장일 듯한데요. 채용은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제가 다시 태어나면 한국은행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그건 제가 은행권으로 계속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반드시 목표로 할 것 같은데 또 은행 말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잘 어울려요. 느낌 있네요 또. 인터스텔라 같은 아. 그런 그 영화 속의 인물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한국은행 채용은 지금 정기 채용하고 수시 채용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 9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어제입니다. 어제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이번 9월 그 8월 28일부터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9월 초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반기에 채용하는 이 채용을 정기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기 채용 이외에 그 수시로 그 필요한 인력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뽑는 그 수시 채용.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멘트 하실 때 해주셨던 것처럼 네. 네. 그 수시 채용도 지금 뭐 꽤 있어가지고 뭐 기능직도 뽑고 뭐 일반 사무직도 뽑고 이런 식으로 그 뽑는 수시 채용이 있고 정기 채용이 있는데 정기 채용은 가을에 한 번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채용 규모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네. 정도가 됩니까? 우리 한국은행은 매년 채용 인원이 작게는 한 50명 뽑고요. 그러니까 가을 정기 채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가을 정기 채용 때 작게는 50명, 많게는 한 7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뽑았던 인원이 70명을 뽑았었습니다. 70명이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채용 공고가 어제 뜨면서 올해 몇 명을 뽑는다고 이제 채용 공고가 떴냐면 올해는 60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 전체 임직원 수 인원수가 몇 명인가 하면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2,300명 중에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뽑는 거니까 우리 시중은행은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시중은행은 10,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200명, 300명 이렇게 뽑고 한국은행은 2,300명 중에 매년 한 60명, 70명 뽑는데 원래 이제 우리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작년보다 10명 줄었다라는 게 네. 이게 조금 안타깝고 우리 한국은행 채용 인원을 보면 항상 그 남자 여자 이 비율이 항상 또 우리 취준생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한 60명 정도 기준에 남자가 한 40명, 여자가 20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그렇고 뭐 그렇다고 성별로 이렇게 딱 TO가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라고 하는 C3이라고 하는 그 이 계열 직렬이 있는데 요 일반 사무 직렬이 매년 한 20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한국은행의 신입 행원은 G5 직렬이라고 하는데요. 요 G5 직렬이 그 매년 가을에 한 60에서 70명 뽑고 그다음에 C3 계열 직렬이 매년 한 20에서 30명 이렇게 뽑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80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뭐 채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종합기획 부분과 일반 사무로 채용 인원이 분리돼서 나눠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종합기획이라고 하는 요 G5 직렬, 이거 한국은행에서는 직렬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G5가 G가 아마 이제 이게 제너럴에서 G를 따온 거고요. 그다음 C3 직렬이 이 C가 클럭, 그러니까 사무원, 그 행원이라고 하는 그 출납 사무원이죠. 이 클럭에서 C를 따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G5를 그 종합기획 직렬, 우리가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그 신입 공채, 그러니까 대졸 신입 공채 이 직렬로 들어가면 뭐 모든 그 승진이나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는 이런 직렬이 G5 직렬이고 그래서 G5 직렬은 들어가서 G5로 시작해서 G4, G3, G1까지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직급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다음 C 직렬, 그러니까 클럭 직렬은 C3 직급으로 들어가서 C3, C2, C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C 직렬은 일반 사무라고 해서 좀 전체적인 종합기획, 뭐 통화정책, 뭐 해외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안에서 비교적 좀 단순하고 한정적인 업무 이런 업무들만 담당하는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G5 직렬하고 C3 직렬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스펙이나 어떤 난이도나 채용의 난이도나 이런 게 좀 다르고요. 그 지금 현재 뭐 우리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님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에 이 G5 직렬로 취업하셨던 네. 그런 분이시죠. 네. 예. 네. 그럼 이게 입사하고 나서 뭐 C 직렬에서 G 직렬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예, 그 전환 제도 C 직렬에서 G 직렬로 이렇게 전환한 제도는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마치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시중은행의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뭐 신입행원이 있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있고 이렇게 두 트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채용하는 이런 제도인데 한국은행에서도 C와 G 직렬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이렇게 직군을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취준생분들이 지원을 할 때 어느 쪽을 지원할지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G 직렬이 있고 C 직렬이 있으면 좀 취준생들은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과 그다음에 준비해온 정도, 그리고 본인의 스펙, 그리고 본인의 꿈,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실제로 제가 보는 뭐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는 G 직렬로 준비하는 분들이 통상 우리가 일반 공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C 직렬은 그 공채 개념이 없이 수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 직렬은 그 G 직렬에 비해서 비교적 좀 스펙이 뭐 살짝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해 보셨던 분, 그러니까 그 신입 행원이 아니라 좀 그 비정규직이나 텔러나 이런 쪽으로 근무해 보셨던 분들이 한국은행의 C 직렬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G 직렬을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한국은행의 하반기 채용 공고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아마 우리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총 경제학과 경영학, 그리고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까지 이렇게 5개 응시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그래픽은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채용할 때 그때 채용 공고인데,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그 그래픽이 어제 이제 떠서 지금 이제 그게 마치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는 70명을 채용했다고 했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6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주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경제학이 총 올해 같은 60명 중에 경제학이 총 몇 명을 채용하냐면 경제학이 약 한 28명, 29명. 그러니까 거의 한 60명 중에 반은 경제학 전공자들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영학 전공자들이 한 10명대 후반, 그러니까 18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그럼 이거 두 개만 합하면 거의 한 4, 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법학, 통계학, IT 쪽을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나머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한국은행에 이제 5대 응시 과목 해가지고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법학, IT 이렇게 컴퓨터공학이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이 5개 분야, 요 5개 응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비록 비전공자,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다 그러면 내가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이 5개 응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제학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그 일반 비전공자분들은 경영학을 그래도 많이 선택을 이제 하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경제학 또는 경영학 주 전공자들이세요. 그래서 이 주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이 5대 응시 과목으로 이제 나오는 이게 채용 공고에 나오는 이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일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채용 공고가 정식으로 오픈이 돼서 9월 6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이제 서류 접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네. 아까 뱅쌤이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뭐 해외 전문 인력도 0명 이렇게 채용 인원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해외 인원 채용이 한국은행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해외 인원 채용이 이제 한국은행에 처음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해외로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국은행 본점이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본점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에 2,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해외로 전문 인력 분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신다는 건데요. 이 해외 전문 인력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두 언어 영역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중국어입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인데, 이 외에 다른 언어는 한국은행에서 우대를 해주지 않고요. 영어하고 중국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2018년 하반기 채용에서는 영어 전문 인력을 2명, 중국어 전문 인력을 1명 뽑는데, 1명을 뽑는데
상당히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외국어, 영어 능통자, 중국어 능통자라고 이렇게 능통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데 이 두 글자의 의미가 상당히 심오하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면접도 이제 외국어 면접이 나오고요.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좀 구사해야 되겠네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원어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술이라든가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뱅쌤이 이제 시중은행에서 채용 특징을 좀 짚어주실 때 지역 인재 채용도 짚어주셨는데 한국은행도 뭐 지방 인재 채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한국은행은 그 지방 인재 채용을 목표제를 두고 있어서요. 그 목표제를 20% 채용 인원의 20%를 지방 인재로 채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지방 인재의 정의가 서울 소재 대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가 아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학교를 나왔다. 이 분도 지역 인재에 지방 인재에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교가 아닌 나머지 대학교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을 20%를 채용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국 각 시도에 그 지역 본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지방 국공립 그 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은행을 주로 타겟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인재 채용 인원이 작년에는 뭐 그렇게 20% 목표를 못 채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계속 지방 인재 채용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한번 충분히 준비해서 노려볼 만 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채용 프로세스는 비교적 간단한 편인가요? 예, 그 우리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는 시중은행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맨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전형과 마지막에 이제 신체 검사가 있는데, 서류 전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 이제 그 소위 우리가 A매치 데이라고 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A매치 데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20일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은행 필기 시험 일자죠. 한국은행 필기 시험 일자인데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들이 다 같이 10월 20일 날 이게 필기 시험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날을 A매치 데이. 그래서 그 같이 서류가 합격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밖에 필기 시험을 보러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 항상 고민인데, 그때 10월 20일 날이 A매치 데이를 거쳐서 이제 면접 전형을 거치는데, 면접 전형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 그러니까 실무자 면접과 최종 면접으로 나뉩니다. 그 나뉘고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선별을 하나요? 자, 한국은행이 그 우리 금융 공기업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우리 정부 정책을 따라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전공, 뭐 학점 이런 내용이 전혀 지원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서류 전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서류 전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딱 들어가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토익 외국어 성적이죠. 외국어 성적은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은 서류 전형 항목이 토익, 그러니까 외국어 성적과 자기소개서입니다. 나머지 이제 학교라든가 전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배점에 들어가지 않고요. 외국어 성적이 우수하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냐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 이제 그 외국어 성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도 가능은 합니다. 한국은행 그 채용 그 안내를 보면 외국어 성적과 관계없이 서류 전형,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만 깊이 있게 잘 적은 사람도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깊이 있게 잘 적는다면 토익 성적이 없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에 유리한 외국어나 우대되는 자격증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자격증을 전혀 우대를 하는 것도 없고, 그 한국은행은 자격증을 보질 않습니다.
자격증 자체를. 그래서 한국은행은 자격증을 없는 대신에 이제 외국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영어하고 중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한국은행 채용 설명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영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뭐 900점 이상은 다 만점 처리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만점 구간대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그 영어는 그러니까 고고 익선 그러니까 무조건 990점까지 다 나눠져 있냐 아니면 어떤 일정 점수 이상은 만점 처리가 되냐라는 걸 물어보니까 한국은행 우리 채용 설명회에서 담당하셨던 인사부 그 차장님께서 영어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 그래서 일정 구간대를 만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5점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해야 되겠죠. 990점이 만점이니까요. 어쨌든 영어 성적을 보기는 보네요. 영어 성적을 봅니다. 영어 성적만 봅니다. 스펙 중에서. 학교 전공 이런 건 안 보고요. 네. 그러면 뭐 다른 우대 사항이랄까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예, 별도 우대 사항은 없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실시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정책 경시대회,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뭐 전문 연구 보조 업무 근무 경력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다음에 연구 논문 금융경제법 연구 논문 현상 공모 당선자 이런 분들은 우대가 되는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우리 대학생들 중에 한국은행을 취준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 준비하세요. 이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근데 지역 예선에서 뭐 떨어지더라도 또 지역 본선에 올라가든 또 중앙 서울까지 올라오든 간에 어느 단계에서 마치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우대가 되니까 요 사항이 우대가 되고 이거 이외에 자격증 우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인턴이나 뭐 이런 우대 없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대되는 거는 토익 외국어 성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뱅쌤이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만약 지금 점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만료돼서 없는 분들도 자소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자소서 문항이 딱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질문이 나오고 네. 그 두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한국은행 지원 동기를 그간 본인의 삶과 학업 수행 과정, 본인의 중장기 목표 측면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입행 후 당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기술하십시오 해서 이게 1,400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이나 인물, 책 등을 소개하고 본인이 배우거나 느낀 점을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게 800자. 총 그래서 2,200자가 나왔는데 2,200자면 바이트 수로 약 4,400바이트가 됩니다. 시중은행의 자소서보다 월등히 분량이 작습니다. 네. 작은데 이 두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두 문제의 깊이가 보통의 깊이가 아니죠. 특히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제가 한국은행 취준하시는 분들 자소서를 읽어보면 1번 답변을 적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본인의 꿈과 본인의 당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그래서 본인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법학이나 이쪽 분야를 지원을 하는데 그쪽 분야와 한국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적기 어려워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그 좀 고민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질문이 두 개밖에 없어서 좀 만만하게 다가갔다가 좀 굉장히 큰 코어를 다칠 것 같은 항목들인데 지원자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느끼고 있나요? 지원자들이 실제로 어렵게 느끼고 있죠.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 딱 두 개 있는 질문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짧고 굵게 딱 가서 어렵고 그리고 충분히 고민이 나오게끔 이제 그래서 아까 자기소개서 전형만이라고 따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만 잘 적어도 서류에서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내놓고 이 자기소개서 적은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한국은행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 지원자는 충분히 이 직무에 대해서 또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구나라는 게 제가 봐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냈던 이 내용이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멋지다고 생각되는 만큼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만큼 어려워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한국은행에 대해서 필기시험 공부하기도 바쁜데 한국은행의 미래, 통화정책의 미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려고 하니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의 직장답게 합격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첫 단계부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에게는 그 다음 가장 어렵다는 필기 전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필기 시험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0월 20일 날이 A매치 데이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필기 시험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총 4시간을 시험을 봅니다. 4시간을 시험 보고 전공 학술 시험이 300점, 그리고 논술 시험이 100점 해서 총 400점 만점으로 4시간, 그러니까 100점당 1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셈이죠. 전공 학술이 3시간, 논술이 1시간입니다. 근데 이 총 4시간 시험을 보는데 우리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면 뭐 겨우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봅니다. 네. 근데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필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나오면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공부했던 게 그냥 그야말로 고시죠. 그야말로 고시고, 이 고시를 이제 10월 20일 날 보게 되는데, 이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IT, 컴퓨터공학 이 5개 분야에서 보고요. 이 논술 시험은 상대적으로 좀 시사 경제적인 이런 논술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취준생분들이 깊이 있게 좀 어려워하는 게 전공 학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학술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논술보다는요, 전공 학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취준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보는 과목만 봐도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지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인지 예시 자료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혹시 제가 준비했던 필기 시험 자료가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예. 있네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2013년도에 이전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후에는 이제 출제 시험 문제 유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는 예시 자료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이제 질문 쪽을 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미국에서 QE 양적 완화죠. 이렇게 미국 내 QE 반제론자들의 논거는 무엇인지, 일부 신흥시장국들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양적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시장국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술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관식 형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컴퓨터 그래픽 이거를 제가 하나만 딱 준비했습니다. 2개를 준비하면 아마 채널을 돌릴 것 같은. 채널을 네. 돌릴 것 같은.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높네요, 수준이.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넘사벽인 것 같은데 혹시 한국은행에서 NCS는 따로 치르지 않나요? 안 봅니다. 오. 예, 우리 일반 취준생들이 NCS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행은 NCS 자체를 안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NCS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NCS는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저의 말씀처럼 한국은행은 NCS를 안 보는 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NCS를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기관에서는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한국은행 채용 전략을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회계사, 변호사, 박사들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네.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일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는 취업 관문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합격한 분들도 대단하겠지만 이 필기만 통과한 분들도 굉장히 대단한 네. 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면접을 이제 치러야 될 텐데 면접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면접은 아까 제가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때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두 면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면접이 어떻게 되냐면 실무 면접입니다. 1차 실무 면접은 토론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구성이 됩니다. 토론 면접이 100점, 심층 면접이 200점 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요. 토론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끼리 토론을 이제 하게끔 하는 거고 심층 면접은 인성 면접인데 면접관과 인성 면접을 보는 것인데 이 인성 면접에서 이제 비중이 200점으로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해외 전문 인력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1차 면접, 실무 면접에서 영어 테스트, 영어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어 아니면 중국어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 한국은행 우리 채용 공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집행간부 면접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집행간부가 뭐냐면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그다음에 부총재 보, 그다음에 이제 뭐 국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부총재 보 이상이 그 집행 간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 최종 면접을 보러 가시는 최종 면접은 한국은행 부총재 보 되시는 분들이 면접관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최종 면접이고요. 네. 한국은행은 필기 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모든 게 리셋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그 전형 과정까지의 합산 점수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번 면접에서 결과만 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리셋 방식인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네.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의 직장인만큼 산 넘어 산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또 돌려보면서 알짜 정보를 얻으셔도 좋겠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한국은행은 그 매년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 한국은행 본점이 지금 이제 저 태평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서울 태평로인데요. 그 한국은행은 매년 채용 설명을 하는데 우리 시중은행이나 일반 기업처럼 대학교를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리로 와서 채용 설명회를 들으라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이 23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아마 한국은행 가서 채용 설명회를 들으실 거고 채용 공고는 오늘 이제 채용 설명회를 들으면 요거에 관련된 올해 하반기 채용 공고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채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아무리 벽이 높다 해도 두드려야 열리기 마련인데요. 네. 한국은행 지원 경쟁률 생각만 해도 정말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한국은행 채용 경쟁 우리 인원을 한 50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뽑다 보니까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서류 전형을 넣으시는 분들이 그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0명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이제 그 60명 정도 뽑으니까 6,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면 100대 1이에요. 6,000명이 지원을 하면 100대 1인데 한 100대 1 수준 정도를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그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이 원래 몇 명 정도가 이제 그 예상이 되냐면 실제 마지막 채용 인원의 약 30배수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채용 인원이 60명이니까 30배수면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는 1,700에서 2,000명 사이가 그 이번 하반기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될 것 같다. 약 30배수죠. 그렇게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그 30배수가 통과해서 30배수 인원이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최종 60명까지 남게 되는데 이 60명까지 남으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영광의 인물들이죠. 네. 네. 정말 내노라는 인물들일 것 같은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빵빵한 분들이 이렇게 한국은행에 목숨을 걸고 지원하는 데는 분명히 그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은 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다시 태어나서 은행 쪽으로 다시 마음을 먹으면 한국은행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프라이드, 그 조직으로서의 프라이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은행들의 은행이 예금을 하는 곳, 은행이 대출을 받는 곳이 한국은행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원이 그 시중은행원들이 전국에 10만 명 있을 때 한국은행원은 한 2,000명 정도 이 희소성의 가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 뭐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 제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은 뭐 우리 아까 이론 그 필기시험 문제도 봤습니다마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국은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외 대학으로 그 석사 과정 유학을 보내줍니다. 와. 그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전 비용을 다 그 커버해 주는 건 아니고 학비를 이제 커버를 해주고 이제 생활비는 본인 부담으로. 근데 우리 시중은행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은 국내 대학원을 진학시켜 줍니다. 그 국내 대학원을. 근데 한국은행이나 이제 공기업들은 해외 대학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준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매력으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그 다가올 거고요. 우리 이주열 총재님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입니다. 네. 이 질문을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기업이다만큼
혹시 한국은행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취준생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한국은행 연봉은 그 채용 설명회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연봉 수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애매하네요, 조금. 예. 네. 근데 엊그제죠. 이번 주에 나온 그 한국은행의 1인당 평균 연봉 수준이 연급여 수준이 평균 1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시중은행들의 그 1인당 평균 급여가 9,500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 9,000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 시중은행보다 같거나 조금 더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신입 직원들의 그 초임 연봉은 시중은행들이 약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인데 한국은행은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할 테고 가기만 하면 뭐 소위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기업인데 이 한국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신의 한 수랄까 이런 걸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참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참 별로 어울리지 않는 뭐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만약에 그 우리 올해 하반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 이제 준비 열심히 하셔서 꼭 필기시험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셔서 꼭 한국은행에 입성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있지 않습니까? 그 1번 문항에 그 당행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적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도 열공입니다. 예. 네, 오늘 한국은행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준비네.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협의 시작 잡동고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청주 고용센터의 서원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충청도에 준비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오진교통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시내버스 운송업으로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무관, 신입사원으로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및 버스 운전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5시에서 오후 2시 또는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로 노선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급여는 월급 340만 원 이상이며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금이 별도로 100% 지급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서류가 좀 많긴 한데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무사고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면허증 사본, 버스 운전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네, 학력이 무관한 신입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으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 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기 버튼 누르실 수도 있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입니다. 네, 옥경 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휴가라도 다녀오신 건지? 네, 올 여름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어디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기 위해서 좀 휴가를 남겨뒀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때 네.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네. 어디로 가세요? 스위스로 계획하고 있어요. 와, 갑자기 부러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훅 던지시니까 이거를 배 아파서 못 받아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추석 연휴 때 갔다 온다고 하셔서 뭐 지방으로 아. 간단하게 갔다 오려나 싶었는데 몇 박 며칠로 가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7박 9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어디 가세요? 나 그냥 스위스 이렇게 진짜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누구랑 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혼자 가세요? 갑니다. 네. 로맨스 폴 조니? 가서 또 만날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고요. 옥경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업 소개에 앞서서 혹시 두 분은 하루에 스마트 기기를 보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오, 스마트 기기 뭐 자주 쓰시나요? 저는 안 보는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보고 있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기 전에 보다가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맞아요.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나? 혹시 신세미 캐스터는 얼마나 보시나요?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하게 안구 건조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목도 봐요. 아프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까지 거의 휴대폰을 달고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처럼 스마트 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안구 건조증과 같은 질환들을 흔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을 해서 이에 따라 저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안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이 저만 에그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휴온스입니다. 네, 휴온스. 자, 조금 생소한 기업인 걸로 들리는데 이게 좀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온스는 미국에서 개발한 치료용 저만제에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노 수준의 입자로 된 저만제 개발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에 저만제를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로 된 20ml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치과용 국소 마취제 개발에도 성공을 해서 고가의 외국 의약품을 대체하는 그런 감사한 역할을 또 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외 수출 면에서는 어떤 편인가요? 네, 휴온스는 실제 국내보다는 실제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등 전 세계 25개국에 완제 의약품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초매머드급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저만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 휴온스는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의 공장을 준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온스가 생산하는 히알루로산 무방부제 인공 눈물 카이닉스는 세계적인 안과 기업인 미국 알콘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위 좀 잘 나가는 기업인 것 같은데 휴온스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네, 휴온스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연봉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또 연봉 단어가 나왔네요. 챔피언으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네. 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졸 초임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뭐 연봉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매출액이 그럼 또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휴온스의 매출액의 특징은 상당 부분 수탁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탁 생산을 고객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이 수탁 생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58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02억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결과를 이뤄내기까지 휴온스에 지나온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래서 신세미 캐스터가 주식회사 휴온스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휴온스는요. 1965년에 휴온스의 전신인 광명약품 공업사라는 작은 회사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어서 98년에 국내 최초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를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에 성공을 하고요. 2003년에서야 지금의 상호명인 휴온스로 변경이 됩니다. 3년 뒤인 2006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요. 2011년에는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2013년에는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에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같은 해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7년에는 한국 IR 대상 코스닥 부분 1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과 함께 제14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수상 내역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휴온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완전 의약품을 수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연역을 쭉 들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수상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수상 내역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 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고 가족 친화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뭐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이 되는 거 보니까 네. 사내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인 듯한데 복지 수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휴원수는 생활안전지원으로 주택자금 대여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 학자금과 함께 미취학 아동의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가족 기념 및 축하 선물을 제공을 하고 매달 직무 능력 및 직급별 사회 교육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휴원수는 이제 남규 MC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족 친화 중심의 경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휴원수 어린이집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근로자분들이 자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복지도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채용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채용은 휴원수 그룹의 수시 채용인 만큼 그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원수 그룹은 지주사인 휴원수 글로벌을 중심으로 제약 분야의 휴원수, 그리고 생체 구분자 응용 에스테틱 분야의 휴메딕스, 의료 용기 분야의 휴메나, 그리고 소독제 분야의 휴원수 메디케어 등 4개의 자회사와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토피와 의료기기 분야의 파나시, 그리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휴원수 내추럴 등 3개의 손자 회사와 중국 합작법인 휴원랜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룹의 채용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접수 기간은 8월 31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꼭 서둘러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휴원스 그룹의 채용은 휴원스 글로벌에서 총 8개 부문과 휴원스 13개 부문, 휴메딕스 4개 부문, 휴노랩 1개 부분에서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 만큼 지원하고자 하는 각 부서별에서 담당 직무에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또 전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이 다릅니다. 채용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옥경생,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채용 절차는 온라인 입사 지원, 그리고 서류 전형, 1차 실무지 면접, 그리고 2차 면접과 인적성 검사, 채용 검지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보니까 전형 자체는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채용인 만큼 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나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수시 채용은 부서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 그리고 조직 확장의 증원 필요 시에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채의 경우에는 모집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마감까지 모두 서류를 받고 나서 지원서를 검토를 하지만 수시 채용의 경우에는 각 채용 부문마다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입사 지원서를 검토를 하고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마감 기한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지원 분야에 대해서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옥경생, 혹시 휴원스가 채용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휴원스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미래 인재라고 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인재, 그리고 창의적 인재라고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인간적 인재라고 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정의 무엇인가를 아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미래 인재, 창의적 인재, 인간적 인재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옥경쌤이 좀 주시기에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이제 휴원수 면접에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1번에서 2번까지 면접에서 미션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미션이 과제를 주고 PPT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미션과 영업 직무의 경우에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명함을 몇 개 받아서 제출하라는 미션이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채용이 그룹사 채용이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면접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지원을 하고자 하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진솔성 있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옥경쌤이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휴원수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약산업은 무엇보다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추진력으로 틈새 시장을 겨냥한 신약 개발로 2000년대 이후 연간 20%가 넘는 놀라운 매출 성장을 달성한 휴원스는 지금의 나노 수준의 저만액의 수준을 넘어서 눈물막을 재생시키는 제3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0년은 바이오 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겨냥한 신약 개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휴원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수미 캐스터한테 단골 질문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지원하십니까? 지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 챔피언스 리그 하면서 제약회사들이 되게 연봉이 좋고 또 가족 친화 기업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 휴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구직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기업 휴원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신수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잡정보센터에서 소중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또 인재 채용에 대해서 직접 내용을 다뤄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